김영희 사장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화학 항암제부터 읽어주시면 됩니다. 화학 항암제. 항암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생화학 무기인 겨자가스에서 비롯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개발되어 처음 사용되었고, 정작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전투에서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 다만 미국과 독일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비축해 놓았던 생화학 무기였다. 그러다 1943년 이탈리아 전선에 파리 항구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함선이 독일 전투기에 폭격을 받는 사건이 일어난다. 마침 폭격을 당한 미 군함은 가스를 가득 적재하고 있었고 폭격에 의해 누출된 겨자가스에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천여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그런데 이 군인들을 치료하다 보니 공통적으로 백혈구 수치가 감소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당시 예일대 교수였던 리스 굿맨 과 엘프리드 길머는 겨자가스의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 백혈병 환자 치료에 적용하는 실험을 감행한다. 그래서 비호직킨 림프종 환자에게 적용했고 환자들의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발견한다. 그렇게 해서 항암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미국에선 매년 2만 150명이 림프암으로 사망한다. 겨자가스를 이용한 최초의 항암제가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초기 생쥐 실험에서 암이 작아지는 결과가 나왔지만 다른 생쥐로 다시 실험했을 때는 재현에 실패했다. 처음부터 다른 생쥐를 골랐다면 지금의 항암 치료는 없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환자에게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고 나서 나중에 돌이켜 보니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암 치료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당시에는 화학 혁명이 일어났던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화학 물질들의 이상은 지금과는 크게 달랐다. 지금에 와서야 광고 목적으로라도 화학보다는 천연, 자연이 더 선호되는 세상이 된 것이지 당시의 시대 분위기는 지금과 많이 달랐다. 이른바 플라스틱 혁명 시대. 화학 기술이 경이로워 보이고 그것이 풍요를 상징하던 시절이었다. 화학이 미래이고 화학이 최고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을 사람의 혈액에 주입해서 암과 싸운다는 아이디어가 별 무리 없이 받아들여졌던 시대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암 산업이 동력을 얻은 후였다. 많은 환자들이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항암 치료는 할 때만 고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되는 부작용에 시달린다. 영국의 데이터를 인용하면 약 50만 명이 암 치료 후 건강 상태 악화나 장애를 얻게 됐다는 통계다. 약 35만 명이 만성 피로, 무력감, 성기능 장애를 호소했고 약 24만 명이 정신적인 문제를 약 20만 명이 신경통 과 같은 통증 장애를 약 15만 명이 요실금과 같은 변효 장애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부분의 항암제가 독곡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독곡물로 분류되어 특별 관리한다. 독곡물일 뿐만 아니라 1급, 일급 발암물질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유방암, 항암제, 타모xifen, 자체가 독곡물이자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10원짜리 동전 3개 정도의 양이 치사량이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장갑을 2개씩 착용한다. 전혀 다른 장기에 2차 암이 생기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어쩌다 보니 독곡물을 혈관에 넣어 암 치료를 시도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괜찮다고 받아들일 정도의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일단 살고 보자는 마음에 모두 감당할 만한 부작용들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겪어보면 힘들고 곁에서 지켜보기에도 마음 아픈 고통들이다. 이렇게 해서 확실히 암이 낫기라도 하면 괜찮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치료는 치료대로 실패하고 장애와 고통만 얻는 경우가 많다. 암에 걸려 죽어가는데 항암 치료에 매달린다면 죽기 전에 먼저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몸은 몸대로 고생하다가 결국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음에 이른다. 미국에서 암으로 죽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
대부분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죽는다. 부작용이 아니다. 항암자의 직접적인 작용이 맞는 표현이다. 이미 병든 몸에 독극물을 주입하고 잘라내고 방사선 째는 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암 환자 대부분이 항암 치료를 안 받고 싶어 한다. 본능적으로 독극물을 주입받기 싫고 고생하기 싫고 아프기 싫은 것이다. 하지만 가족들이나 친지들 모두 주위에서 꼭 해야 한다고 강권하니까 하는 수 없이 내키지 않아도 하게 된다. 그것도 서둘러서 당연히 대부분 결과가 안 좋다. 아주 일시적으로 암이 사라지거나 작아지거나 그게 전부다. 그리고 검사 결과 암이 사라졌다고 좋아한다. 가족들과 기쁨의 파티를 연다. 사실은 암이 사라진 게 절대 아니다. 몸 안에 그대로 있다. 환자의 면역력이 여전히 바닥이라면 언제 다시 암이 재발할지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전이암 2차 암을 일으킨다. 암의 재발. 보통 혹을 보고 암이라 하는데 혹은 암이라는 질병의 실체가 아니라 질병의 결과물일 뿐이다. 눈에 띄게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에 불과하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혹만 떼어나거나 혹만 죽이는 치료의 결과는 어떨까? 치료라고 할 수도 없지만 혹은 제거하면 반드시 암이 재발한다. 현대 암 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암의 재발이다. 병원 치료를 받는 대다수 암 환자들과 가족들이 겪는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이와 같다. 항암 혹은 방사선 치료를 하고 펫 스캔이나 CT 스캔 검사를 통해 암의 크기 변화를 관찰한다. 당연히 치료의 반응에 암의 크기가 줄어들어 있음을 확인한다. 치료 결과에 의사도 좋아하고 환자도 좋아한다. 그러다 한참 지난 뒤 다시 검사했을 때 암이 커졌거나 사라지지 않고 크기에도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실망과 절망에 빠진다. 다시 추가의 항암 치료가 시작되고 다시 검사를 한다. 그러길 몇 번씩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한참 만에 검사했더니 다시 암이 커졌거나 다른 곳으로 전이된 것이 발견된다. 재발한 암은 원래 암보다 10배 이상의 공격적으로 폭하게 변해서 나타난다. 미국 암학회에서 출판하는 암 환자용 안내 책자가 있다. 암 재발, 암 재발 시 직면하는 심리적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친절한 안내 책자다. 암이 재발했을 때 실망과 혼란에 빠진 환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교육용 자료다. 아예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은 거의 모든 암이 재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세대 면역 항암제. 항암제에 대한 공포심과 거부감이 커지자 제약회사와 의학계는 보다 나은 항암제 신약 개발에 열을 올렸다. 항암제라는 개념을 차마 포기하지 못하고 항암제를 개선해 보겠다는 것이다. 3세대 면역 항암제 치료, 암 정복 미래에 달렸다. 이런 비슷한 헤드라인으로 언론 플레이를 할 때마다 제약회사의 주식이 폭등하는데 최근에 주목받게 된 것이 면역 항암제다. 1세대 독성 항암제 뒤를 이어 2세대 표적 항암제가 나왔고 이제 3세대 면역 항암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면역은 항암제의 부정적 이미지를 싣기에 딱 좋은 이름이다. 획기적인 암 치료제가 등장했다며 제약회사가 설레발을 쳐댔다. 언론과 의학계도 이에 화답했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제약회사에서 신상품이 나왔는데 왜 자기들이 좋아하지? 명품 신상 나오니까 좋아 날뛰는 명품족들처럼. 내가 이처럼 못되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 그들이 저토록 좋아하는 이유가 암 환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가격 1회 투여시 3천만 원이다. 여보이는 정맥 주사를 통해 3주마다 총 4회 투여하는데 60kg 성인 환자가 1회 약물 투여 시 약 3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3개월이면 1억 2천만 원 정도의 약값이 드는 셈이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상황버스도 여기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다. 면역 항암제라는 개념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듯 싶자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사업에 뛰어들었다. 노바티스는 존슨앤존슨과 매출액 규모 세계 1위를 다투는 거물이다.
세계 각국에서 불법과 편법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다. 2015년 8월에는 26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대표 임원 등이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이런 기업이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한다. 노바티스를 보면서 면역 항암제가 더 우려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면역 항암제가 하나둘씩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심장 발작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치명적 심장 손상 위험이 미국 화학지에 보고되었다. 또 조류 독감 때 자주 언급하던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키기도 한다. 무슨 폭풍? 쉽게 말해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이에 대항하기 위해 사이토카인이란 면역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과다할 경우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는 일종의 과잉 면역 반응이다.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증상이고 제1형 당뇨를 유발하기도 한다. 2015년 면역 항암제 효과 및 안전성 연구들이 쏟아져 나온 지 1년 만이다. 조기 검진의 허와실. 한국은 암 치료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한다. 다른 국가에 비해 생존율이 월등히 높다. 앞서 밝혔듯 전립선암과 갑상선암은 생존율이 100%를 넘는다. 생존율 90%를 넘는 암은 7가지나 된다. 전립선암과 갑상선암에 이어 유방암, 대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난소암도 5년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높다. 앞서 설명한 비교 생존율의 문제는 국민들의 건강 상태가 갈수록 나빠져서 다른 이유로 죽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암 환자 생존율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 함정이다. 심혈관 질환 환자들의 사망률이 높아지면서 암 환자 생존율이 동반 상승했다. 절대 숫자가 아닌 비율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어이없는 경우가 다 있나 싶겠지만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런데 한국 암 환자의 생존율이 높은 것은 비교 생존율이라는 통계학적 마술 때문만은 아니다. 조기 검진도 한몫한다. 조기 검진을 통해 일찌감치 암을 발견하게 되면 생존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해마다 정기 검진을 할 것을 권장한다. 그러다 보니 별다른 증상 없이 건강 검진을 받다 발견되는 암이 많다. 병기를 따지면 일기 혹은 그 이전의 암도 적극적이고도 가혹한 의학적 개입을 통해 치료가 시작된다. 암의 진행 속도도 모르고 나중에 암으로 발전할지도 모르지만 마치 다른 방법이 없다는 듯 곧바로 수술해서 떼어버리고 항암 치료를 통해 확인 사살한다. 장기에서 혹이 발견됐다는 통계를 들은 환자는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병원에서 제시하는 치료에 거의 대부분 수긍한다. 아직은 초기여서 생존율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천만 다행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한다. 안 그럴 이유가 없다. 그런 식으로 초기를 넘어선 극초기 암 환자들까지 통계에 잡히니 생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암 치료 순서. 그러다, 그러나 병원 치료보다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성격과 스트레스 관리, 깨끗한 음식과 충분한 영양,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영양분은 무기와 같고 면역 체계는 군대와 같다. 영양이 없으면 무기 없이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면역이 망가지면 싸울 수가 없다. 항암 치료는 면역을 망가뜨린다. 이외 두 가지가 주가 되고 병원 치료가 부수적인 치료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보통은 순서가 바뀌어 있다. 심지어 부수적인 치료만 하고 주 치료에는 전혀 관심 없는 환자와 의사들도 수두룩하다. 특히 성격과 스트레스 관리는 면역과 깊은 관계가 있다. 암 환자가 제일 먼저 디톡스해야 할 것은 간이나 대장 같은 장기가 아니라 바로 머리다. 생각, 정신, 영혼이다. 감정 청소가 필요하다. 부정적인 생각이 암의 원인이 된다는 건 가설이 아니라 사실이다. 과학적으로도 증거가 많다. 스탠퍼드 의대 데이비드 스피켈 교수도 처음 연구할 때는 호의적이었다. 하지만 결과를 보고 너무 놀랐다. 유방암 여성들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암 치료와 함께 삶에 대한 치료를 병행한 사람들이 2배 이상 생존율이 높았다. 에일대 연구 결과를 보면 억눌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암의 발전 속도가 훨씬 빨랐다. 용서, 용서하지 못함, 분노, 질투, 배신감, 꾹꾹 누르고 분출하지 못한 스트레스, 성냄, 짜증, 어쩔 수 없는 상황, 갑갑함, 화내지 못하는 성격,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 못하는 성격이나 상황은 암을 일으킨다. 하지만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 보기에 대부분 천사같이 착한 사람들이다. 본인은 그만큼 더 힘들어서 암에 걸린다. 스트레스가 교감신경의 지속적인 긴장 상태를 유발하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증가하여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선 안 된다. 대신 반대되는 감정들에 충만하게 휩싸이면 좋을 수밖에 없다. 용서, 화해, 사랑, 대충대충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는 성격, 큰 웃음, 미소 말고는 암을 몰아낸다. 억지로 혹은 가짜로 웃어도 우리 뇌는 모른다. 진짜로 웃는 줄 알고 엔도르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한다. 필요하면 웃음 학교라도 다녀야 한다. 웃음 학교가 우스운가? 결코 우습지 않다. 나는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많이 웃는 사람이 장수한다. 노래 학교도 좋다. 웃음과 노래 둘 다 면역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런 연구가 없으면 또 어떤가? 제발 많이 웃으시라. 암의 연관 검색어는 죽음일 것이다.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죽음이라는 이미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그 생각을 단절해야 한다. 죽음이 두려워 정신줄을 놓은 채 살려달라고 매달릴 일이 아니다. 암을 경고 신호로 받아들임으로써 터닝 포인트가 되어 삶이 바뀐 분들이 있다. 모난 성격, 용서하지 못한 것들, 일, 스트레스, 음식. 모든 것들을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바꾼 분들이다. 암 환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고다. 면역력을 높이기 때문이다. 암과 싸우기 위해 내가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면역력이다. 반면 부정적인 생각은 병원균이나 바이러스보다 우리들이 더 빨리 죽인다. 암 다시 생각하기. 암이라는 질병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혹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무좀이나 사마귀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혹만 떼어버리든 지, 없애든 눈에서 사라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의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환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왜 혹이 생겼는가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다. 혹이 암은 아니다. 혹을 떼어버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혹은 단지 증상에 불과하다. 암이라는 총체적인 건강 상태, 면역 상태의 결과일 뿐이다. 암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 암에 걸린 것이다. 이를 이해하고 못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다. 왜? 치료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치료의 선택이 달라지고 결과와 운명이 달라진다. 암은 사형 선고가 아니다. 암은 증상이다.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다. 결과물이다. 몸의 생존 본능이다. 경고, 신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와 주변을 돌아봐야 할 때다.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을 바꿔야 할 때다. 달라지지 않으면 병은 그대로 진행된다. 확 달라져야 병의 진로가 바뀌지 않을까 기대라도 해볼 수 있다. 274페이지, 네. 김영미 사장님, 예, 시작해 주세요. 장, 점막, 누수 증후군, 온전한 건강 회복을 위한 첫걸음. 장, 점막, 누수 증후군은 일반에겐 생소할 수도 있지만 온전한 건강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의학계는 장, 점막, 누수 증후군에 대해 사이비 취급을 하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이와 관련한 논문이 셀 수 없이 많아졌고 더 이상 장, 점막, 누수 증후군의 존재를 부정하는 의사도 없다. 또한 기능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 손쉽게 검사가 가능하다. 장 점막 누수 증후군은 말 그대로 장 점막에 누수 현상이 발생한 상황을 말한다. 장 점막 누수 증후군은 점잖은 표현이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레이키 그냥 아무튼 그대로 번역하면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번역하면 돼요. 예, 예. 장이 줄줄 새는 현상이라는 다소 과격한 뜻을 담고 있다. 물론 장에 있는 모든 음식물들이 줄줄 새는 것을 상상해서는 안 된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분해가 덜 된 거대 단백질 분자들이나
유해 요소들처럼 체내로 흡수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장벽을 통과해 체내로 흡수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해부학적으로 볼 때 입에서 항문으로 이어지는 소화관은 체외, 즉 몸 바깥에 해당한다. 내가 꿀꺽 삼켜서 뱃속에 있는 사과는 아직까진 몸 밖에 있는 것이다. 그 사과가 소화되어 영양분이 장벽을 통해 흡수되어 혈관으로 들어와야 비로소 체내에 진입한 것이다. 내가 삼켰다가 토해낸 사과는 단 한 번도 내 몸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소화기관을 덮고 있는 점막은 상피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 한 개 두께에 해당하는 얇은 조직이다. 이 조직은 비록 얇지만 정교하기 때문에 보호막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다. 몸 외부, 소화기관 내에 있는 음식물을 흡수하거나 몸에 들여선 안 될 것들을 차단한다. 동시에 상피세포는 항체를 분비하고 효소를 작동시키며 효모균과 기생충을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소화관 속에 들어온 물질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장벽을 통과한다.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같은 전해질과 유리지방산은 삼투압을 통해 별다른 노력 없이 세포 안으로 흡수되듯 들어간다. 반면 대부분의 영양소는 능동수송이라는 과정을 통해 장벽을 통과한다. 특정 단백질이 셔틀처럼 영양소를 운반하는데 아미노산, 지방산, 포도당,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이 능동수송을 통해 세포막을 통과한다. 정상적으로 건강한 점막의 상피세포들은 잘 쌓아 올린 벽돌 건물처럼 모서리와 면이 딱 짜맞추어져 있다. 촘촘하고 정교해서 빈틈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치밀한 결합 조직이 있어서 물 셀 틈 없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한다. 셔틀을 타고서만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점막에 염증이 생기면 상피세포가 부풀어 오르면서 더 이상 단단한 결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엉성하게 쌓아 올린 제주도의 돌담들처럼 틈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긴 빈틈으로 체내에 흡수되어서는 안 될 거대한 극의 단백질 입자가 통과하는 것이다. 거대의 단백질 입자는 분해가 덜 된 상태, 즉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을 의미하며 정상적으로 우리 체내에 유입되어서는 안 되는 단백질이다.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이 커다란 단백질을 접하면 어떻게 될까? 외부에서 침입한 병영균으로 인식하여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항체를 활성화하고 세포 활성 물질과 활성산소의 생산을 촉진시킨다. 면역 반응이 작동하면 좋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백신처럼 일부러 병원균을 주사해서 항체를 만드는 마당에 면역 반응 활성화가 무슨 문제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살펴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선 면역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염증을 유발한다. 알레르기, 아토피, 여드름, 건선, 관절염, 갑상선 기능 항진, 천식, 동맥경화, 심장질환, 당뇨와 같은 자가 면역 질환과 염증성 질환을 유발하거나 그 증상을 악화시키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병원군이 아닌 정상적인 세포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버린 것이다. 비슷한 분자 구조를 가진 세포는 모두 공격하게 된다.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다.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우리 몸의 정상적인 장기나 세포를 외부에서 유입된 병원균으로 오인하여 공격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 체세포와 유사하게 생겨서 면역세포를 자주 헷갈리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우유 단백질, 카제인과 소 단백질이다. 둘 다 소에서 나왔다. 아토피 환자에게 우유를 섭취하지 말 것을 권하는 이유다. 아이들 아토피를 치료하면서 우유부터 끊으라고 조언해 주지 않는 소아과 의사라면 의사부터 끊어야 할지도 모른다. 특히 3세 미만의 유아는 상피세포 미성수급으로 인해 장, 점막, 누수 증후군이 더 발생하기 쉬워 아토피 체질이 되는 경향이 있다. 분유수유가 좋을 리 없다. 예전에 비해 아토피와 알레르기가 부쩍 증가한 이유 중 하나가 늘어난 유제품의 섭취다. 물론 장 점막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유제품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장 점막 누수 증후군이 있는 환자의 경우 유제품을 멀리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자가 면역 질환은 없지만 장 점막 누수 증후군을 의심해 볼 만한 증상이 몇 가지 있다. 음식을 먹으면 곧장 화장실로 달려가는 경우가 있다.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설사나 잦은 대변의 반응으로 나타난다. 또 고기만 먹었다 하면 바로 복통과 함께 대변을 보아야 복통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다. 육류의 단백질과 지방이 느슨해진 장점막에 자극을 주어 그렇다. 밀가루 음식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면 이는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분자량이 큰 물질이 아닌 분자량이 작은 물질에도 반응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일 수 있다.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장점막 누수증후군이 원인일 수 있고 헛배가 부르거나 실제로 배가 점점 나오는 증상도 의심해볼 만하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거나 피부 질환이 있는데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장점막 누수증후군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장점막 누수증후군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확정된 것은 없지만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한다. 나의 판단으로는 어느 한 가지만 지목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두 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첫째, 스트레스와 코르티솔이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의 분비를 촉진하는데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장과 혈관도 얇아진다. 둘째, 약물 과용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스테로이드성 약물과 아스피린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피부가 얇아지고 장내 점막도 얇아지면서 장 점막 누수 증후군의 위험이 높아진다. 이들이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저해하여 점막의 재생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아토피에 걸린 어린이에게 백날 약을 먹여도 낫지 않는 이유다. 셋째, 가장 심각한 문제로 장내 세균 불균형을 들을 수 있다. 장내 세균 불균형은 장기간의 항생제 복용 또는 수년간의 도정된 곡물, 설탕, 첨가제 등의 섭취로 장에 있어야 할 유익균들이 죽어버린 상태를 말한다.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이 깨지면서 유해균이 우세해질 경우 유해균들이 독소를 발생시킨다. 그 독소가 몸에 흡수되려 할 때 점막 조직에 자극을 주게 된다. 이는 장내 염증을 유발하고 염증은 점막을 느슨하게 만든다. 넷째, 술은 우리 인체에 빠르게 흡수되면서 장 점막을 약하게 만든다. 술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포르말데히드가 장 점막을 손상시킨다. 여드름과 아토피 환자들이 반드시 술을 끊어야 하는 이유다. 다섯째, 기생충, 칸디다균 감염 등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섯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크론병 같은 소화계통의 만성 염증성 장 질환 역시 장 점막 누수 증후군을 일으킨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글루텐이다. 글루텐은 밀, 보리, 호밀 등의 곡류에 함유된 불용성 혼합 단백질이다. 쉽게 밀가루 음식을 생각하면 된다. 글루텐에 대해선 찬반 논란이 많다. 현재 재배되는 밀이 과거의 밀과 달리 변종되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지, 밀가루에서 검출되는 글라이포세이트 농약이 문제가 되는지 다양한 추론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민감한 체질의 경우 글루텐을 섭취하면 증상이 심해지고 글루텐을 끊으면 증상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물론 글루텐을 섭취한다고 해서 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글루텐을 비롯한 특정 음식 성분의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민감한 장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다. 의약품이나 영양제, 캡슐 중에도 글루텐 성분을 함유한 경우가 많은데 최근 글루텐에 대한 문제의식이 야기되면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글루텐 과민 반응은 단순한 장 점막 누수 증후군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 예로 장 점막 염증이 비타민 B의 흡수를 방해해서 비타민 B군 결핍 혹은 불충분이 발생한다. 따라서 장점막을 먼저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영양제와 좋은 음식을 골라 먹어도 헛수고는 셈이다.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혈중 호모시스테인 레벨이 증가한다. 호모시스테인의 별명은 조용한 살인자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 환자들의 경우 혈중 호모시스테인 레벨을 꼭 검사한다. 시스테인 레벨이 높으면 혈관 경련을 일으킨다. 다리에 쥐가 나듯 혈관도 쥐가 날 수가 있다. 혈관 중에서도 관상동맥에 쥐가 나면 바로 심장마비의 원인이 된다. 심장마비 사망 환자를 부검해보면 정작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지 않고 혈관도 막혀 있지 않아서 원인을 판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단순히 특정 음식에 대한 민감성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촉발된 비타민 B군 결핍이 심장마비와 같은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문제는 글루텐 민감성이 있는 사람이 글루텐을 먹어도 아무런 이상을 못 느낀다는 것이다. 당장 구토가 나거나 피부 발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느낌 없이 맛만 좋은 것이 문제다. 이를 식품 감수성이라고 표현한다. 언뜻 생각하면 음식 알레르기나 식중독을 떠올릴 수 있는데 그런 증상이 전혀 없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증상이 존재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 안타깝게도 장, 점막, 누수 증후군에 관심을 보이는 의료인은 국내에 드물다. 하지만 기능의학 분야에서는 매우 중시하는 개념으로 다양한 질병과 증상들의 원인을 설명 가능케 하고 있다.
장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영양소를 통한 치료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장이 줄줄 새는데 아무리 좋은 걸 먹은들 무슨 소용인가? 영양소는 흡수되지 못하고 염증만 일으키는 장을 가지곤 제대로 된 치료를 기대할 수 없다. 장 점막 누수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 점막 누수 검사와 대변 검사를 통해 장 점막 누수 증후군이 확실한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원인이 밝혀지면 그에 맞는 처방과 프로그램을 통해 장벽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손상된 장 점막을 재생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준다. 이러한 과정은 때론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환자 자신의 철저한 식이요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위에 언급된 원인이 되는 음식들은 절대 입에 대선 안 된다. 장점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과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337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이제는 건강 주권을 회복할 때 가면 갈수록 세상이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느낀다. 건강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보고 생협 같은 곳에서 장을 보며 유기농 음식을 고집하고 화학 섬유 세제나 식기세척제를 피하면서 자연주의적 삶을 고집하며 주변에서 유난 떤다고 핀잔을 준다. 건강염려증 환자 취급을 당하기 십상이다. 반면 패스트푸드와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운동은 전혀 안 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자동차나 집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수준으로 장만해 허덕거리면서도 유기농은 비싸다고 느껴져 얼른 손이 안 간다.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현상이다. 누구나 다 그러고 살지 않느냐고 자의할 수 있다. 하지만 흔하다고 해서 흔한 것은 정상이 아니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일부러 애써가며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상이다. 맞다. 아는 게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시대를 살고 있다. 노이로제에 걸려도 전혀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환경은 오염되어 있고 먹거리의 위험은 심각한 상황이다. 스스로의 노력 없이 당뇨나 고혈압, 콜레스테롤 등의 만성적인 대사질환을 의사 처방대로 약만 잘 챙겨 먹으면서 음식이나 생활 습관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 해가 갈수록 암 환자들이 늘어나고 당뇨와 고혈압 환자들이 급증하고 비만 환자가 늘어난다. 한국과 미국 모두 암 발병률이 출산율을 앞질렀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간다. 속 시원한 설명이 없지만 괜찮다.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다. 아니, 생각 좀 하고 살자. 특히 나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 문제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라든가 유전이라든가 어쩔 수 없다는 식의 결론을 내린다. 나 자신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심은 다른 데 가 있다. 왜? 정부 보건당국과 병원에서 알아서 잘해줄 테니까. 그들이 할 일이니까. 믿음이 크다.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래저래 아픈 게 정상이라고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다. 아이들의 질병과 건강 문제가 젊은 얼마들의 일상의 평범한 대화가 되었다. 미국 아동의 3명 중 1명이 가체중이다. 6명 중 1명이 학습장애, 9명 중 1명이 천식, 10명 중 1명이 주의력 결핍, 가행 행동장애, 12명 중 1명이 음식 알레르기, 20명 중 1명이 간질 발작, 68명 중 1명이 자폐 혹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다. 한국도 별다르지 않다. 무섭게 따라가고 있거나 이미 추월했다. 전체 아동의 절반이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살아간다. 이런 것들이 정상 혹은 평균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더 무서운 것은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별 생각 없이 살고 있다는 점이다.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질문하지도 않으며 알아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한눈 파는 사이에 GMO, 식품은 식탁을 안전히 점령했고 아이들 백신 접종 가지수도 슬금슬금 늘어만 가고
새로운 식품 첨가물들이 추가되었지만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인지 인식조차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마트에서는 파는 것들은 아무거나 사서 아이들에게 먹이고 병원과 약국에서 아무렇지 않게 이런저런 약들을 지어다 먹이면서 역사상 건강 상태가 가장 형편없는 세대를 만들어낸다. 개선해보자는 엄마들이 오히려 건강 염려증 환자로 내몰리는 세상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 아이들의 학원, 입시에 대한 관심에 밀린다. 훌륭하게 기능하는 몸을 망가뜨려 놓고 다시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건강을 유지하는 노력보다 10배는 힘들다고 본다. 그래서 대부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다. 건강을 되찾고 싶다면 건강 주권부터 먼저 회복해야 한다. 그러려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 일어서고 환자들이 스스로 일어서는 수밖에 없다. 지금의 대유행병을 만들어낸 식품산업, 의료, 제약산업에 요구해야 한다. 소비자로서 당당하게 도전하고 질문해야 한다. 그런데 뭘 알아야 질문을 하고 요구할 거 아닌가? 안타깝게도 대부분 사람들이 단잠에 빠져 있다. 소비자들은 말 그대로 소비되는 존재에 불과하다. 기업이 마케팅과 가격으로 얼마든지 농락할 수 있는 가벼운 상대들이다. 소비자들은 관심은 각기 다른 곳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합쳐진 힘을 내기 어렵다.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불매운동의 성공 사례가 거의 없는 이유다. 내 건강, 내 가족들의 건강이나 지키는 수밖에 없는데 그조차 허락되지 않는 사회로 흘러가고 있다. 건강은 이제 말 그대로 지켜야 할 대상이다.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훅 구호다. 누가 들어도 맞는 말이니 흠잡을 데 없고 NG 자연스럽다. 하지만 현실은 내 건강은 의사가 지킨다. 현실이다. 혹은 내 건강은 정부 보건당국이 지킨다는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말인가. 내 건강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지 의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정부에 있을까? 정부는 세금 수입도 신경 써야 하고 경제 논리도 따지다 보니 경마 사업과 카지노를 운영하고 전매 사업으로 담배를 판매하기도 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엉켜 있는 정부 당국의 건강 문제를 전적으로 믿고 맡기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도 정부 나름이다. 유전자 조작, 작물의 재배와 수입 자체를 언천적으로 봉쇄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며 무분별하게 전면 수입을 개방하는 나라도 있다. 국가와 정부마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고 그 국가의 가치관이 개인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결론을 내리자면 건강 문제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몫이다. 내 꿈은 80세에 손자, 손녀들과 높이 산맥을 오르는 것이다. 그러려면 지금 중년의 시기가 중요하다. 얼마나 오랜 젊음을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중년의 시기를 보내는가가 결정짓는다. 외에는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수명이 문제가 아니다. 삶 속에서 건강하게 보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느냐가 더 중요하다. 80세가 넘어서도 넘치는 기력으로 높이 산맥을 오를 수 있고 치매나 관절염 등으로 양로원에 누워 지낼 수도 있다. 그 운명을 가르는 것은 무엇일까? 의료기술의 발달일까? 타고난 유전일까? 아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어쩌다 뚝 떨어지는 행운이 아니고 타고난 팔자도 아니다. 어떻게 살았는가가 하는 문제다. 일찍부터 건강을 챙기고 그 건강을 얼마나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미 중년을 넘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 나무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그 다음 좋은 때는 바로 오늘이다. 공자님 말씀이다. 너무 늦은 사람은 없다. 그동안 많은 환자들을 관찰한 결과 아직까지는 질병을 그냥 운이 없었던 결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더 많았다. 세월과 함께 질병의 수가 늘어감에 따라 처방약의 가지수도 늘어가며 고달픈 노년기를 맞는 이들이 대부분인데 만약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면 그런 삶을 선택했을 환자는 없을 거라고 본다. 이유는 몰랐기 때문이다. 믿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올바른 정보를 가지며 본인의 선택이니 덜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에 속아서 그렇다면 억울한 인생들이 너무 많다. 지금까지 건강하지 못했다면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난 후에는 독자 여러분들의 책임이다. 질병의 문제를 다르게 접근하는 삶의 방법에 초대받았으니 직접 시도해 보고 경험해 보시라. 그 경험으로 그동안의 믿음에 변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 삶이 바뀐다면 얼마든지 건강하고 충만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 삶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 감사합니다.